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어 논리 자료 해석에 이어서 이제 PSAT 세 번째 과목 상황 판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같은 사람이 이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네, 또 이제 구간이 명간은 아니고, 네, 또 익숙한 만큼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상황 판단. 네, 일단 첫 시간이니만큼 강의 계획서를 참조해서 이 상황 판단에 이제 강의 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첫 번째 회차 때 이 지문형을 빼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지문형을 너무 또 빼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문형 문제, 그 다음에 규범형 문제를 오늘 좀 섞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상황 판단이 어떻게 보면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이 좀 섞여 있는 제일 좀 혼종스러운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문형이라는 것은 언어 논리에서 봤었던 내용 일치부합형 문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0문제 중에서는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뭐 정보 전달 중심의 설명문을 대상으로 해서 간다는 것, 이건 언어 논리 때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 역시 과거에는 각 문단별 핵심 정보나 아니면 이제 대조되는 두 개의 항목이 서로 비교 대조될 때, 그때 이제 그와 같은 대조 구조 속에서 아까 뭐 미스매칭하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패턴으로 이런 항목 사이의 비교 구도가 주된 지문의 포인트였었고, 최근 기출 문제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와 같은 측면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언어 논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또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의 영역으로서 상대적으로는 수리적인 지문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비율 관계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규칙성을 갖는 수치값을 도출하다든가 실제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지문형 문제, 텍스트형 문제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비중은 많지는 않고요. 충분히 다 해결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자, 지문형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고, 사실상 이제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규범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7급 기준으로 본다면 7급 언어 논리에서도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가 그 상황 판단에서의 법조문 비슷하게 법조문 주고, 저번에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수정하기형 문제였는데요. 법조문상의 어떤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어떤 그런 충돌이 발생할 때 이게 이제 민원인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법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 스타일로 언어 논리 7급에서는 언어 논리에서도 규범이 등장하는데 5급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행이나 일반적인 5급 공채 기준에서는 그냥 언어 논리에서는 진짜 딱 텍스트 중심이고요. 이제 상황 판단으로 넘어와야지 법조문이 등장하는 규범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법행을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규범 체계와 관련돼서는 많이 익숙하시겠죠? 뭐 이제 5급 공부하시는 분들도 행정법을 같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법조문의 조항호 목 체계 같은 것들이 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형 문제에 등장하는 이 법조문은 일단은 행정법 라인이 많고요. 행정법 플러스 뭐 특별법 등등등, 네. 각종 법조문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법조문의 내용을 말로 지문형처럼 저렇게 이렇게 쭉 풀어서 서술해서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뭐 어쩐 식으로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요건 효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지금 선택지나 아니면 뭐 보기의 상황에 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이게 예외적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잘해서 해당하는 케이스로 잘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법조문에 대한 분석이 같이 진행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규범형 문제들이 뭐 생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계산형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계산 과정 자체는 이미 자료 해석 수업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료 해석에서의 계산은 사실은 엄밀한 계산보다는 어땠습니까?
크게 봤을 때 이제 분수 비교 이런 형태가 제일 지문 양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분수 비교의 어떤 비율 구조, 구성비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지문을 던졌을 때도 우리가 소수점 뭐 몇째짜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대소 비교, 경향성 파악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주된 어떤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가 실제로 어떤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예산안 같은 거나 이런 금액적인 측면 혹은 거리, 시간 같은 것들을 직접 정확한 값에 도출해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등장했었던 선택지들은 말로 뭐 몇 년도의 증가율이 몇 년도의 증가율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 구도가 많았었죠. 근데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는 뭐 예산, 평점 이런 형태의 어떤 질문 대상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실제 계산 결과값을 뭐 몇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수준까지 정확하게 그 단위까지 딱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자료 해석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값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식의 계산형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어떤 계산의 공식 방법론은 어려운 수준은 없습니다. 다 사칙 연산 혹은 기대값 가중치 반영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항목의 순위를 비교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한 예산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의 결과값에 도출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최소 교집합이나 가중 평균을 내야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진짜 사칙 연산 수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산 구조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계산 과정에서 이제 뭐 각각의 문제마다 특별한 규칙을 어떤 공식에 해당하는 것을 당연히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산안을 짠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산안에서도 뭐 구체적인 항목별로 어떤 정당의 어떤 보조금을 분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때 몫에 해당하는 값을 1차적으로 주고 그 몫도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얼마 있다라고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계산 과정 자체가 약간 공식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예산 전체 몫을 설정을 하고 또 분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당들 중에서 의석수를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몇 분의 몇만큼 주고 뭐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그 문제마다 주어진 상황별로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1차원적이고 직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유형이 규칙형인데요. 이 규칙형은 계산형과 약간 비슷합니다. 계산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규칙형은 규범형처럼 법조문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경기 규칙 아니면 사내 규약 등등등 특정한 상황별 해결에 필요한 공식을 별도로 그냥 추가적으로 주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이것 역시 계산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쭉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방향성을 좀 이렇게 따져야 된다든가 공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조금 더 요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 과정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건 역시 구체적으로 규범부터 계산 규칙까지 다 비슷한 어떤 사고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된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과목이 상황 판단인데 이 상황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공식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 과목에서 사실상 이 정도 요 정도까지 하면 한 3분의 2 정도의 문항 비중이 되거든요. 요 녀석들이 갖는 가장 큰 골격은 공식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식이 규범 형태로 주어지느냐 계산 공식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요 두 가지가 뭐 섞여 있는 이런 뭐 별도의 게임 규칙 같은 형태로 주어지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식에 따라서 상황을 요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직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하라는 대로 뭐 시간의 편차는 조금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 판단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좀
차원을 다르게 좀 난감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요 퀴즈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퀴즈형 문제는 이미 언어 논리에서도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뭐 그거 이미 다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형식 논리학에 따라서 조건 명제, 연어 명제, 선언 명제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문장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 논리 규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 나가면서 출발점을 찾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쇄되는 최종 결과값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쭉 살펴봤었죠. 특히 이제 참거짓이 갈려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늘 나눠보는 그런 구도를 이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도 그와 같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구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 논리보다는 이 논리의 베이스가 상대적으로는 많이 빠지고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순서를 짠다든가 아니면 경기 규칙에 따라서 중간에 비어 있는 라운드의 점수 구도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몇 승 몇 패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 이런 것들을 비워놓고 그 빈 부분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도출하라는 스타일로 진짜 말 그대로 퍼즐이나 퀴즈를 풀듯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 상황 판단의 사실상 고득점의 제일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언어 논리 다룰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이 퀴즈나 퍼즐형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주어진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다 주어져 있지 않고 제한된 일부 정보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각난 빈 부분을 우리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스타일의 정보 구조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 유형은 언어 논리에서의 퀴즈 문제에서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은 전부 다 조건 명제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각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출발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상황 판단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긴 하지만 전부 다 뭐 선언 명제나 조건 명제로만 조건들 지문에 어떤 내용들이 주어졌을 때 1차적으로 기류법을 쓴다던가 아니면 양도론법을 써가지고 일단 확정적으로 딱 참이다 거짓이다가 설정된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찾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찾아지면 그 녀석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논리 연설을 펼쳐서 그 다음 단계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는 정보가 다 도출은 되지 않는 그런 미확정 상황에서는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묻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완전히 폐기돼가지고 다른 하나의 살아남은 경우만 가지고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을 따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구도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순서 짜기형 문제는 혹은 날짜나 요일에다가 배치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언어 논리에서도 이미 풀어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상황 판단에서는 더 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언어 논리는 그 표를 그려가지고 이와 같은 자리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서를 짠다든가 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논리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퀴즈 문제에서는 거의 뭐 좀 주된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퀴즈형 문제는 꼭 그런 스타일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형이 어느 하나로만 딱 좁혀지지는 않는다. 진짜 좀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유형들이 퀴즈 스타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그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는 좀 시간 부족할 것도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퀴즈 파트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5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지문형 문제의 좀 스타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규범형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규범형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지문의 포인트로 이렇게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의 첫 번째 파트 1의 챕터 1 제 1절 지문형 문항의 출제 원리와 풀이 패턴 부분인데요. 자, 별게 없습니다. 이미 언어 논리 때
하셨던 것처럼 이 스타일의 상황 판단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비율적인 혹은 수리적인 그런 질문 양상이 등장하는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주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식이고요. 이러한 지문형 문제들을 푸는 것 역시 언어 논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분절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분절적 구조에 맞춰서 문단별로 그냥 바로바로 선택지를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언어 놀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세이브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문형 문제의 정보는 분절적이다라고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언어 논리 때도 체크를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급 공채 2015년도 인책정 39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위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총 3문단짜리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이런 독해형이나 지문형 문제보다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런 지문 구조의 문제가 정보량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한 문단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병렬적인 정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상고 시대에는 무, 오이, 박, 가지, 부추, 마늘 등으로 소금절이, 술지개미와 소금절이 등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김치와는 달리 오히려 장아찌류에 가까웠답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나박김치와 동치미를 담가 먹었다고 전해지는데 양념으로는 천초, 생강, 귤피 등이 쓰였고 산가처럼 매운맛의 채소로 국물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이미 나열되고 있는 고유 명사만 해도 되게 많죠. 아니,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만 해도 그 다음에 상고시대, 고려시대 구분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향신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 언급이 됩니다. 향신료로 첨초를 넣다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다. 고추를 쓰기 전에는 맨드라미 꽃을 넣어 붉은색을 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고시대, 고려시대 향신료 천초를 넣다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고 고추를 쓰기 전에는 그러면 18세기 이후 그 다음에 고추를 쓰기 전 시기대적으로 계속 비교 구도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문제는 상황 판단의 이 지문 구조는 상대적으로 언어 논리에 비해서는 이렇게 각 문단 안에서건 아니면 이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건 대조 중심의 정보 구조가 좀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적국에 고추를 넣어 양념하는 방법은 조선시대 중엽 궁중에서 비롯됐는데 궁중의 김치도 민간의 김치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궁중에서는 젓갈로 조기젓, 육젓, 새우젓을 썼고 민간에서는 멸치젓이나 갈치젓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비교 구도가 나와 있죠. 궁중의 김치도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궁중에서는 젓갈로 이런 것들을 썼고 민간에서는 뭐를 썼다. 이거 다 비교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량도 많고 그 다음에 비교 구도의 정보 구조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딱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에서 바로 물어보겠구나. 적어도 2개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선택지로 들어가서 1번 증보 살림 경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면 되겠죠. 2번 궁중의 김치 방금 나왔습니다. 민간의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로 갈치젓과 멸치젓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뭐 바로 판단됩니다. 궁중에서는 조기젓, 육젓, 새우젓을 썼고 멸치젓, 갈치젓은 민간 겁니다. 바로 틀렸다는 판단 되겠죠? 3번 황과 담자 아직 안 나왔고 4번 고추가 사용되기 전에는 붉은색의 뜬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자 김치 관련돼 가지고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치에서 향신료 천초를 쓰다가 고추를 쓰게 된 건 18세기 이후이고 맨드라미 꽃을 넣어서 고추 쓰기 전에도 붉은색을 낼 수 있었다는 거 바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틀렸죠? 그 다음 5번 18세기에는 천초가 쓰인 김치가 있었을 것이다. 자, 18세기 고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향신료로 천초를 넣다가 고추를 쓰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8세기의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라는 것은 18세기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천초 18세기 5번이 정답이라는 거 바로 1문단에서 해결이 됩니다. 뭐 어느 논리 때와 거의 비슷하죠. 이건 이제 운 좋게 뭐 1문단에서 정보가 도출되는 구조긴 했지만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문형 문제가 나온다면 언어 논리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규범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대뜸 선택지 보시고 선택지별로 바로 키워드 잡아가지고 증보살림경제 그냥 눈으로 쓱 훑어보는 겁니다. 1문단 안 나왔어. 2문단 들어가서 증보살림경제 이제 등장했어. 요 부분 관련돼 가지고만 이제 추가적으로 살짝 보고 그래서 증보살림경제에 의하면 상고 시대부터 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담갔을 것이다. 김치 담그는 방법과 관련된 거 18세기 중엽의 생활상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요런 거에서 뭐 찾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궁중 궁중이라는 키워드 쭉 가다가 나오면 스탑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찾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키워드별로 역으로 선택지에서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해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산이나 아니면 퀴즈형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요거는 이제 7급 모의평가형 문제인데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 녀석에서 이제 시간 단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등장하고는 있는데 뭐 이거는 아직 계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낮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드려볼게요. 자, 같이 봐볼까요? 구조가 딱 양분되죠.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뭐 이제 소개고 여기서 기상 예보, 그다음에 기상 특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줬고 두 번째 문단은 기상 예보,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기상 특보 이런 식으로 딱 분절됐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보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다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선택지 찾아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등장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기 예보, 3시간 예보, 1일 예보. 3시간 예보는 오늘, 내일 날씨, 매일 0시 발표, 3시간 간격이어서 1일 8번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일 예보는 오늘, 내일, 모레 차이점 읽으면서 바로 체크가 좀 되시면 좋겠죠. 이게 지금 3시간 예보 같은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오늘과 내일까지만 있는데 그 다음 1일 예보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에다가 이제 모레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딱 비교 구도에서 차이점이 나는 측면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시, 23시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요. 중기 예보, 주간 예보와 1개월 예보가 있고 주간 예보는 1일 예보를 포함해 1일 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의 날치를 추가로 예보하여 발표한다. 매일 발표한다. 이게 나중에 규범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 날짜의 어떤 포함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민법 공부 쭉 하시면서 날짜 계산
기간 산정 관련된 것도 거기서 뭐 어차피 마찬가지로 다루셨을 것인데 하루 차이로 정오답이 갈릴 가능성이 상황 판단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일 예보를 포함해서 일일 예보가 예보한 기간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니까 머릿속에서 일일 예보 모레까지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에다가 플러스 5일 더해지니까 8일치가 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체크가 돼야 되겠습니다. 1개월 예보는 뭐 별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에 여러 가지 예보 방식 나와 있었던 것에서 기억. 월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예보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의 날씨가 포함된다. 그쵸? 방금 본 것처럼 8일치입니다. 8일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 적절한 선택지라는 거 바로 판단되겠고요. 두 번째. 1일 예보 역시 지금 판단 가능합니다. 1일 예보의 발표 시각과 3시간 예보의 발표 시각은 겹치지 않는다. 1일 예보 발표 시각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5시, 11시, 17시, 23시. 그 다음 3시간 예보는 0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3, 6, 9, 12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직관적인 판단 바로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겹치는 거 없다. 그 다음 디귿. 오늘 23시에 발표된 1일 예보는 오늘 5시에 발표된 1일 예보보다 18시간 더 먼 미래의 날씨까지 예보한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된 겁니까? 오늘 5시에 발표된 거랑 오늘 23시에 발표된 거 요거 자체의 어떤 시간 간격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1일 예보는 그냥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몇 시에 발표된 거건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의 날씨를 예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끝 지점은 똑같죠? 끝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일 예보와 관련돼서 23시에 발표된 1일 예보나 5시에 발표된 예보나 이 녀석들은 모레 딱 끝나는 그 24시까지에 대한 예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디귿까지 이제 체크를 하면 선택지는 1번과 4번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게 좁혀지고 마지막 3문단까지 보기는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대도시 A의 대설경보 예보 기준은 울릉도의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 정도에 등장하는 키워드 대설주의보 예보 기준 24시간 신적설량이 대도시일 때 5cm 이상일 때, 일반 지역일 때 10cm 이상, 울릉도일 때 20cm 이상. 대설경보의 예보 기준은 24시간 신적설량이 대도시일 때 20cm 이상.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설경보, 그 다음에 대설주의보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둘 다 20, 20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칭하는 대상이 리얼 선지에서 전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설경보라는 것, 울릉도 같은 경우는 대설주의보라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 가능하죠. 자, 아무튼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지문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느 논리보다는 더 병렬적이고 더 분절적으로 그냥 각 문단별로 그냥 딱딱 쪼개진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쭉 풀어본 것처럼 각각의 문단에서 이제 뭐 2개 이상의 비교 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그 지점에서 선택지의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분절적으로 선택지를 판단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보일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에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계산, 비율 구조, 어떤 시간 간격, 주기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대적으로 수리 쪽에 가까운 지문 구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자, 최근 문제들은 이런 스타일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용적으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언어 논리에서 다루고 상황 판단은 이 계산형이나 어떤 수리적인 구조가 상대적으로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형 문제에서도 이렇게 60% 차지하고 있다, 2%가 부족하면 얼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어쨌거나 수리적 요소가 반영되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인의 경우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체내에서 물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짧긴 한데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억,
60kg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차지하는 수분의 무게는 약 36kg이다. 바로 나왔죠? 60%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체중 기준 60%에 해당하니까 60kg 성인이라면 딱 36kg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 오케이 맞다고 체크를 하고, 자, 뭐 더 이상은 이제 물어보지 못하겠죠? 두 번째 문단. 사람은 물이 일정 비율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은 체내 수분이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급간 구조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2% 부족, 5% 부족, 12% 부족.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 수분 배출량과 섭취량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성인의 경우 일일 기준으로는 700 호흡, 200 땀, 1500 소변, 100 대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므로 이만큼의 수분을 매일 섭취해야 된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끊어서 봅시다. 니은 80kg 성인의 경우 체내에서 약 4760ml의 수분이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죠. 체내에 있는 수분의 2%가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2%, 5%, 12%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80kg이면 80kg에 대해서 2%, 5%, 12%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60%치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60%에 대해서 이제 12%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8, 6이 48일이니까 48kg 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가운데 12%뭐 대충 계산해도 10%만 해도 이미 4,800입니다. 그죠? 밀리리터로 따졌을 때. 그 다음 여기서 다시 2%가 더해지는데, 일단은 4760보다는 더 많은 양이 부족해야지 사망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그냥 좀 직관적인 어림산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 처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 70kg 성인의 경우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만큼의 수분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인데, 지금 선지에서 묻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었어요. 성인 기준 1일 수분 배출량만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 문단 후반부에 있었던 요 수치들을 다 합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런 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사칙 연산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700, 200, 2400, 100입니다.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900에다가 2400에다가 2500이죠. 2500만큼이 부족하면, 그러면 이게 5% 부족한 게 맞는가?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60% 해서 76이 42kg에다가 다시 5% 이런 형태로 비교구도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산이 더 금방 되겠죠. 2100이죠. 밀리리터 따졌을 때 2500이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어림산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좁혀졌고, 선지가 안타깝게도 리드까지는 보기는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일반적으로 1일 수분 섭취량의 약 30%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종류에 따라 수분 함량이 달라서 상추는 96%, 감자는 8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리을 성인 1일 기준 수분 배출량의 30%를, 이것도 1일 기준 수분 배출량 2500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30%니까 얼마인지 바로 나오겠죠? 2500에 30%니까 750. 그 다음에 상추와 쌀밥만으로 섭취한다고 할 때 상추 400g과 쌀밥 300g이면 충분한가? 쟤들 그냥 합해도 70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상추와 쌀밥 둘 다 100%짜리가 될 수 아니에요. 상추가 96%고 쌀밥은 66%여서 요거까지 다 계산 비율 계산해도 확실히 700보다는 미칩니다. 그것만 판단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숫자 계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문제 스타일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은 이제 이런 식의 상황 그 어떤 수리 계산이 지문형 문제에서는 요즘 문제들에서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료 해석을 한번 거치고 왔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자료에서 했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뭐 좀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실히 7급 초창기 문제들이 일반적인 5급 문제에 비해서는 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올림픽의 개최 주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화 시킨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푸는 시간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수치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니은과 관련된, 그러니까 니은에서 요 주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요거 이제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11번 돌았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48년도가 5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였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94년이 아니 그 44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4년 단위로는 11번의 주기가 경과되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있었던 5라는 그 마지막 회차에다가 11을 더해가지고 합산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접근하셨었죠. 이런 스타일의 접근이 나중에 이제 규범형 문제에서 그 일자 계산할 때, 일 계산할 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뭐 민법 쪽에서 날짜 계산 관련된 거는 같이 뭐 공부를 하셨죠. 초일 산입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민법상의 원칙은 초일 분산입이 원칙인데 그게 이제 뭐 민법에서는 그렇지만 각각의 어떤 법령마다 괄호쳐 가지고 이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되게 뭐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초일 산입의 구조가 이제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규범형 문제 구조에서 자주 보게 될 그런 패턴입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단은 뭐 별게 없었고요. 자, 기억 부분과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딱 요 정도부터 가겠습니다. 대회가 개최되지 못해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계 올림픽은 올림피아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전 대회부터 하나의 올림피아드만큼 시간이 흐르면 올림픽 대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서 개최가 안 됐더라도 실제로 올림피아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대회 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세계대전이었으니까 16년, 40년, 44년에 개최가 못했었고요.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억에 초점을 맞춰서 간다면 36년도가 제 11회 올림픽이었으니까 48년도는 다음 4년 지나서 40년 12회, 44년 12회, 그다음에 48년 13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36이 11이니까 40년 그다음에 44년, 48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딱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치는 잠깐만 앞에서 36년이 제 11회, 그다음 12회, 13회, 14회가 되겠죠? 예. 세 번 돌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처리하고 그다음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녀석이 나중에 좀 필요했는데 당장 이 부분 보자마자 바로 체크는 안 됐을 것이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92년까지 동계 하계올림픽은 같은 해 치러졌으나 이후로는 IOC 결정에 따라서 분리되어 지금처럼 2년 격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쭉 읽으면 됐었고 자 이제 니은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해서 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올림픽과 1992년 제 땡땡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92년도가 몇 회째인가? 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산문단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92년 동계 하계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94년 노르웨이 릴레한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대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1948년 동계올림픽이 제5회였다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44년 지난 92년도니까 요거는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같은 거는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건너뛰지 않고 그냥 쭉 계속 붙인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건너뛴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말했었죠. 4년 주기로 계속 빠짐없이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92년도면 44년 11회 경과 그래서 5 플러스 11 해가지고 16회차가 된다. 이렇게 이제 3번을 정답으로 골라줬으면 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막 설명을 길게 했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눈으로 쭉쭉쭉 정리가 충분히 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가지고요. 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요거 그냥 일반적인 내용 일치부합형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18페이지로 바로 들어갈게요.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비율 계산이나 수치 비교형 구도의 요 지문 스타일 문제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여기 지금 타이머가 없을 건데, 네. 대충 저 뒤에 있는 벽시계를 보고 한 2분 정도 시간 들여볼 테니까, 요거는 아까 봤었던 그 물 수분양 이랑 약간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봐볼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니은 판단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구조였을 겁니다. 발문은 별게 없고 일단은 이제 문단별로 처리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사선 원자핵이 분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는 REM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1REM은 몸무게 1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가 흡수된 양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80kg으로 가정하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계산 과정이야 뭐 이제 대충 뭐 각이 나오죠. 8, 5, 40이라는 형태로 4조개, 80kg으로 치면 4조개가 1RE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 관통력이 가장 강한데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각종 보호 장구를 착용했었지만 400조개 이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REM이 80kg 기준으로 4조개니까 만약에 80kg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건 400REM 아니 100RE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문단만 가지고 해결 가능한 것이 있는가를 봅시다. 기억. 뭐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 이거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아직 모르겠고 니은 몸무게 50kg인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구역질을 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기준점은 뒤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디귿 문턱 효과 이것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리을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kg의 소방대원 A 가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REM 이상이었다. 요거는 뭐 그냥 지금 바로 판단되죠. 자, 400조개 이상이었다고 했으니까 80kg 가정했을 때 1REM은 4조개. 그러면 80kg 그대로 몸무게를 가져왔다고 친다면 딱 100표만큼 갔으니까 이상이라고 했죠. 100REM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리을 적절하다는 판단 바로 내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2번은 일단 제외가 되는데 지금 선지 구조상 더 보긴 많이 봐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의 100REM 미만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고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 경우 문턱 효과가 있다고 한답니다. 아까 선택지 보면서 문턱 효과 봤으니까 바로 판단을 해봅시다. 디귿? 뭐 그대로죠? 그냥 문턱 효과에 대한 정의 내린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하면 지금 이제 선지가 바로 확 좁혀지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만 보거나 니은만 보거나 판단하기 좀 더 수월한 것 중심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지가 보기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소거를 하면서 가시면 좋겠고, 자 다시 자 그래서 자, 문턱 효과 다음 방사선에 200REM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300REM 정도라면 요거는 사망 확률 50%, 1000REM 정도면 1시간 내 행동 불능,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는 무조건 즉사는 아니지만 필사하는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자 이제 기준은 잡아놨고요. 기억 판단이 더 쉽습니까? 니은 판단이 더 쉽습니까? 기억은 그냥 기준점인 REM 단위 자체를 그대로 줬죠. 근데 니은 어떻습니까? 니은 이걸 한번 치환해 다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귿 리을 먼저 처리하고 왔으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 그냥 기억 보는 게 낫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더 계산하기가 쉬운 거,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 선별하는 것도 하나 요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시면 그냥 300REM 수준이 맞는가만 따져주면 됩니다. 300REM 정도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가? 300REM 정도면 이거 치료 받아야 되죠. 치료 안 받으면 사망 확률 50%에 달한다고 그냥 바로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은 굳이 안 봐도 되죠. 하지만 이제 니은 추가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자면 자 얘는 REM 단위는 없고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500조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했답니다. 요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 구역질을 하는 요게 200REM 있죠. 200REM 단위가 맞는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은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할 거예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오케이. 이게
200REM이니까 50kg 기준으로 했을 때 1g당 5천만 개니까 이게 50kg이 되면 이게 몇 배가 되는 것인가? 그 계산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조개 500조개가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은 1차원적일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첫 번째 문단에서 그 8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율 구조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REM은 80kg 기준으로 했을 때 4조개입니다. 결국 어차피 이게 50kg이라고 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1g당 5천만 개라는 요 1대 얼마의 구도는 똑같게 적용될 거니까 80kg일 때 4조개가 1REM이었으면 400조개가 100이고 그러면 200REM은 800조겠네?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50kg일 때도 요 몸무게에 대해서 그대로 10배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뭐가? 200REM이. 그러면 50kg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100REM이 2.5조 아니야. 그러니까 1REM이 2.5조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200배를 해주면 500조개가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 형태로 80kg 예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50kg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똑같은 식으로 100REM은 80에 대해서 4조개 그러면 50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25분의 1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되겠지.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제 민경채 기출 문제치고는 조금 난도가 있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올림픽 문제처럼 약간 좀 이제 그 주기, 그 다음에 이제 경향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초반부까지는 아직 타이머가 별도로 설정이 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볼까요? 요거는 한 문단짜리여서 길이 자체는 길지가 않은데 이제 연도 구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또 딱 처리하는 거는 약간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추론을 하라고 했고요. 양원제 양당제 국가인 땡땡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구는 동일 총 26개고 임기 4년으로 동일. 하원의원 선거는 70년 처음, 상원의원 선거도 그로부터 2년 후에 처음 실시. 그러니까 이제 70년부터 74, 78, 8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하원. 72년부터 76, 80, 84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상원. 이거는 일단 뭐 충분히 바로 도출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공공국의 하원의원 선거 투표율은 82년부터 9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82년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의 30%가 투표에 참가, 투표자의 59% 여당, 42% 야당 지지했는데 요게 이제 86년도 거는 언급이 없고 90년 선거에서 총 유권자의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80% 이상이면 투표율 자체는 20% 미만이다. 이런 거는 바로 뒤집어서 판단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또 같이 언급된 게 이렇게 여당 야당 지지율이었습니다. 투표자 중 50%, 54%가 여당을 46%가 야당을 지지했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90년 선거에서의 투표율의 선거구의 비교인데 요거는 일단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 요 정도에 한번 끊고 선지 중에서 기억 1980년에는 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건 되게 금방 판단 가능하죠. 72년도에 상원의원이 먼저 최초로 실시됐으니까 그 다음 76년, 80년 상원의원 선거죠. 아이고. 자, 그 다음 니은 84년 선거의 투표율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자, 84년 선거입니다. 이거 어떤 선거입니까? 상원이죠. 방금 기억에서 본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원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82년, 86년, 90년으로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돼 있지 상원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함정을 판 거죠. 이런 경향성이 상원의원 선거도 같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지만 없는 정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 선거구 일단 보류하고 리을 90년 선거에서 A, B 선거구를 제외한 이것도 넘어가고 미음 82년부터 90년 사이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정이죠. 자, 본문에서 말한 거는 방금 이은에서도 연동된 거지만 투표율이 하원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82년부터 9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줬죠. 여당 야당 지지율에서 여당 지지율이 82년도에는 59%였다가 90년에는 5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쨌거나 처음과 끝이 떨어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괜히 섣부른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하지만 알 수가 없죠. 중간에 86년도의 선거에서 이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여당이 줄고 야당이 늘어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 같은 요런 거를 주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기억 빠지고 이게 기억 맞고 니음 빠지고 미음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번 3번 다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2번이라고 정답 도출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쵸?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기형일 때는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 선거구별 득표율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그냥 바로 가볍게 선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디귿 A 선거구의 투표율은 매 선거마다 다른 선거구보다 더 높았다. 매 선거마다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리을 90년 선거에서 A, B 선거구를 제외한 24개 선거구 가운데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거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년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 37%의 A 선거구, 그 다음 32%의 B 선거구. 그런데 투표율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바로 직전 문장에서 총 유권자의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90년 선거의 투표율 자체는 20% 미만이죠. 하지만 지금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1등, 2등이 37%, 31%. 그러면 나머지 선거구들은 전부 다 20% 미만이어야 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떤 거는 20% 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나머지가 싹 다 20% 미만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20%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 못 짓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2번 문제 처리를 하고, 자, 그다음 일단 22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 언어적 정보 구도로서 선지가 나왔고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4번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4번만. 4번을 보시는 거는 이거는 두 번째 문단 잠깐만 읽어보시고 4번 선지만 같이 딱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비율적 구도는 딱 요 녀석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4번 선지입니다. 자, 4번. 지금 정도면 이제 4번까지는 보셨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함정을 파는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지금 이제 지문에서는 뭐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는가? 지난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2만 원인데 요게 가계지출의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72만 원이고, 요거는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6배에 달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여서 둘 다 어떻습니까? 가계지출에서의 비중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계지출에서의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4번이 묻고 있는 것은 지난 1분기 가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가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3배다. 지금 이거는 뭐를 가지고 3배로 설정한 것인가? 하위 20%는 12만 원. 요게 가계지출의 10%입니다. 그래서 가계지출의 10%니까 10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이 가계지출이고, 그 다음에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이 20%를 차지하니까 5배를 해주시면 36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출한 수치 자체는 3배가 맞죠. 3배가 맞는데 이거는 뭐에 있어서의 비중이었습니까? 가계지출의 비중이었죠. 가계지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20만 원과 360만 원은 가계지출이지, 가계지출과 소득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함정을 봤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셨으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초과되고 있긴 한데 1교시는 그래도 4번 문제까지는 풀고 5번, 6번은 7급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4번까지는 어쨌거나 좀 마무리를 짓고 2교시의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는 요거는 아래쪽에 조건에 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 계산 좀 해야 될 거라는 예측이 되겠죠? 네. 자, 4번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지문형 문제에서 이제 비율, 수리 계산 요구하는 문제 두 번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급강 구조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강 구조는 아까 그 방사선 문제도 나오긴 했었는데, 자, 첫 번째 문단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권분의 대상자 요호라고 불렸고 크게 3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다시 9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27개가 있겠죠?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공부를 내놓는 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등이냐 중등이냐 하등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도움을 주는가,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 줘야 될 수도 있고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일단은 읽었다고 치고,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랑 중등 요호는 소수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상등 중등만 가지고는 요 권분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다, 뭐 그런 맥락이었고요.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보기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뭐 기억 999석 이런 거는 이제 수치 계산 아직 못하죠. 니은 시상이라는 개념 아직 없었습니다. 디귿의 시가 차익도 안 되겠고 리을 이건 다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다 보긴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문단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 요호의 등급이 2, 3급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하니까 머릿속에서라도 이제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상중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9까지 급수 쭉 설정됐을 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10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 9등급은 200석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되고 중등은 첫 시작이 100석이고 하는 10석이고 똑같이 여기는 이제 20석, 여기는 이제 2석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요거는 하나씩 뭐 세지 않아도 바로 직관적 판단 가능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급별 어떤 그런 이제 진대량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후반부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디귿인가 있었죠.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예, 이런 게 어떤 당근으로 주어졌습니다. 벼 50석의 위치 요거는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90, 80, 70, 60, 50, 40, 30에서 뭐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될 것인데 벼 50석 이상이니까 9, 8, 7, 6, 네, 요 라인입니다. 요거 정도만 머릿속에서건 옆에 적어서건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뭐 나머지는 또 계산이 좀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자, 나머지 다 가보겠습니다. 기억! 상등요호 1급 갑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요호 9급 을에게 정해진 상 제일 위에 하등의 제일 아래 1000석과 2석이니까 998석 차이죠. 요 정도는 이제 그냥 머리로도 일단 판단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니은 기준점이었죠. 중등요 6급 병이 권분을 다 했을 때 국법에 의하면 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죠. 딱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뭐 선지 구조상 5번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중등요 7급 정액에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 시점과 상환 시점의 시가 차익은 180량이었을 것이다. 자, 윤석 같은 경우 중등요 7급이기 때문에 40석입니다. 40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중등은 빌려줬다가 갚는 그런 방식이죠. 갚아주는. 그래서 대여 시점과 봄, 상환 시점,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40, 곱하기 40에서 240, 얘는 60 빼면 180량 차이 나죠. 예, 뭐 암산 되죠. 자, 마지막 리을 상등요 9급 무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량이었을 것이다. 상등요호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그냥 봄에 무상으로 공부를 내놓는 진위를 하기 때문에 상등요호 9급이면 200석, 봄이니까 6량 곱해서 1200량. 뭐 이것도 급간 체크만 잘 되셨으면 계산 자체는 쉬웠을 겁니다. 쉽지가 않았을가 아니고 쉬웠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나중에 아마 지금 이 기본서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화편 교재
심화 과정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최근 기출 문제들에서 약간 좀 새로운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좀 복잡해진 그런 비율, 수리, 계산을 요구하는 지문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될 건데요. 일단 이 기본소 교재에 포함된 문제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거의 요 패턴대로 뒤에 문제들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2교시의 후반부에 있는 파트 2의 지문형 문제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